안녕하세요. 2018년도 경찰간부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출제 비중 정리를 해뒀는데 표를 보시면 16년, 17년, 18년 3년간 비교해 보면 보통 기초이론 파트랑 정책학 파트에서 합해서 한 16문제 나왔는데 전체 비중은 예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정책학이 조금 많이 나왔다. 10문제. 이게 이제 특이시험이 되겠고, 시험 문제를 받아보고서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하면 밑에 난이도를 바로 가보시면, 난이도를 보시면 난이도는 사실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인터뷰를 봤는데 올해 2018년 경찰간부 시험에서 제일 힘든 과목이 경찰학, 그 다음 이제 힘든 과목이 행정학이 많았는데, 경찰학과 행정학을 한 타임에 같이 시험을 보는데 경찰학을 보통 먼저 풀고 행정학을 풀게 되면 경찰학이 이번에 많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학은 어려웠다기보다는 지쳤다가 이제 맞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내용을 보시면 1번 난이도는 지엽적인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면 하나만 틀렸어야 된다. 그래서 97.5점, 실수해도 95점은 충분히 받았어야 된다. 그것은 시험이 쉬웠다는 아니고 중요한 내용만 시험을 냈습니다. 그래서 출제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출제하신 분이 문제를 잘 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동그라미 2번,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내용이 행정학에 있었나 싶은 그런 지엽적인 주제를 끌고 오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는 한 문제. 그런데 변별력을 주기 위한 방법을 중요한 내용을 묻되 문제가 길어졌다. 박스형 문제가 많고 몇 개를 찾는 문제가 정확히 개수를 알지 못하면 답을 찾지 못하니까 수험생들이 굉장히 피로하게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는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중요한 문제들을 냈고 다 알았어야 되는 문제고, 정상적으로 객관식 시험을 위해서 이론 수업을 듣고 기출문제를 풀고 모의고사 과정 다 거쳤으면은 아무리 못해도 90은 받았어야 되는 문제다. 다만 실제 시험장에서 경찰학을 풀고 경찰학이 어려워서 지쳐버렸고 거기서 행정학을 푸는 과정에서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좀 피곤하게 만드는 문제는 있었다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출제위원 예를 많이 쓰신 것 같고,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번에 출제된 문제들을 잘 정리해두면 내년 시험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 중요 주제들입니다. 그걸 한 번씩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1번 문제로 갑니다. 1번 다음 중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 신행정론은 배경이 뭐죠? 소용돌이 치는 사회문제 해결. 그래서 흑인폭동, 빈부격차 같은 사회문제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 결정 기능을 중시하니까 정치행정 이론론, 2015년 서울시 7급 지문이죠. 그리고 빈부격차, 흑인폭동, 사회적 형평성, 롤세 정의론이 이 시기에 나온다. 1번이 바로 정답, 끝 돼버리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2번 발전행정 이론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결정,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 그리고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달성, 효과성을 주겠죠. 효율성을 추구한 것은 3번에 있는 신공공관리론. 3번 내려가보니 신공공관리론은 일단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을 뭘로 본다? 기업 경영과 동일하게 본다. 신공공관리, 행정을 매니지먼트로 보면서 기업 경영의 기법을 도입한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 틀렸고, 그 과정에서 기업 경영처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공공가치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공공가치를 경시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포스 MPM 달신 공공관리론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3번은 뒤에 내용이 다 틀렸습니다. 4번 행정 행태로는 정치행정 이원론이 맞지만 사이먼의 합리성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바로 2번으로 갑니다. 2번 윌슨의 규제정치론은 작년 경간부 문제죠. 작년에 바로 시험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년 문제 풀고 공부했으면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지? 정답이 되는 3번 지문도 지난해 경찰간부 시험에 나왔던 지문 그대로 답이 돼버린 거야. 기획과적 정치인은 뭐죠? 규제의 편익 수혜자 집단은 집단행동 딜레마, 이익집단 형성이 어렵다. 그래서 NGO와 같은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름부터가 기획과적 정치. 그래서 3번에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라는 부분이 틀린 건데, 지난해 경찰간부 시험도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 문제 냈었다. 그래서 작년 문제 풀어보고 시험 준비한 학생은 다 맞추는 문제 되겠습니다. 사항을 표를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지만 어쨌든 제한된 시간 안에 수업을 해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1번, 2번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다 맞췄을 거고 3번으로 가봅니다. 정부 실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번 2018년 경찰간부 부생 시험을 9월 23일에 시험을 쳤는데 같은 날 지방직 7급 시험이 치러졌는데 같은 문제가 지방직 7급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1번 권력 편제는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부의 권력을 줄여라, 민영화하거나 주로 규제 영역에서 발생하니까 규제 수준 자체를 줄여라, 규제 완화로 대응하게 된다. 그래서 보조삭감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2번 정부 실패는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말은 관료의 사익 추구 행동, 내부성이나 권력의 편제 해석, 그리고 정부라는 공공조직이 내지 않은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정부는 경쟁자가 없는 독점 상황에서 X 비효율성, 4번 지문에 있네. 4번에 X 비효율성. 그래서 정부는 경쟁자가 없는 독점 상황 속에서 정부활동을 하면 할수록 비효율 덩어리가 커질 수 있는 거니까 정부활동을 줄일 수 있는 모든 게 해결 방안된다.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셋 다 들어가니까 4번 지문은 옳은 것, 2번 지문은 옳지 않은 것. 2번 지문에 콤마 앞에 전단부는 맞습니다. 콤마 뒷부분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틀린 건데, 이 지문은 2016년 국가직구급 지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도 기출문제 풀어본 학생들은 1번, 2번, 4번 찾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번, 정부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방식으로라고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지문들은 다 시장 실패 결방한다. 이것은 올해 2017년 해양경찰관부문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다 지문들이 기출문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틀린 문제가 아니다. 4번으로 가봅니다. 조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합가치 모형인데, 경합가치 모형은 9급 시험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아직 않고 있지만 15년도 서울시 7급 시험에 상세하게 내용을 물어본 다음에 역시 이 시험이 치러지던 같은 날 치러진 17년 지방직 7급에도 같은 문제도 나왔죠. 이제는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특이하게 답을 경합가치 모형 자체를 알고 있는지가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경합가치 모형의 배경을 물어본 게 됩니다. 어떻게? 모든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이 구성되는데, 조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정도를 조직의 효과성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러면 그 효과성,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기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전통적인 기법은 개방체제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개방체제 관점을 적용한다는 것은, 체제란 말이 나오면 체제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원의 인풋, 투입, 인풋을 시스템, 체제 내에서 아웃풋으로 전환하는 의사결정 과정, 아웃풋에 대해서 산출이 나오면 다시 환경에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환경에서의 피드백은 환경에서만 순수하게 이루어지니까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측면은 인풋, 그리고 전환 과정, 그리고 아웃풋 측면에서 측정하게 될 때, 인풋 측면에서 조직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조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체제 자원 모형이었고, 전환 과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내부 과정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내부 과정 모형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만족하고 일을 하고 있다면 건전성 측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해 있다면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성을 판단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 산출 측면은 만들어낸 결과물이 실제 현실에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 이걸 목표 달성 모형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전통적인 측정 기법은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서 인풋 측면에서, 전환 측면에서, 아웃풋 측면에서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했는데, 비판점은 어느 한 측면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체제 자원 모형은 인풋 측면에만, 내부 과정 모형은 전환 측면에만, 목표 달성 모형은 아웃풋, 산출 측면에만 치우쳐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2번 현대적 접근은 첫 번째, 조직 내외 이해관계인의 관점에서 조직의 효과성을 판단한다. 이해관계 적용법이 있고,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양한데 어느 한 측면에만 치우쳐서 효과성을 측정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조직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서 필요한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4가지 모형으로 구성된 틀을 짜줄 테니 그 틀을 활용해서 상황에 맞게 적용해라라는 게 퀸앤로버의 경합가치 모형입니다. 지금 시험 문제는 경합가치 모형을 물어보면서 이 모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번 지문의 개념은 이해관계 접근법인 거야. 그래서 2015년 서울시 7급에서 이 경합가치 모형을 상세히 알고 있는지, 또 그 내용 그대로 올해 2017년 지방직 7급 시험에서 경합가치 모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경합가치 모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경합가치 모형과 내부 이해관계 접근법을 구분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게 답이 돼버렸다.
그래서 경합가치 모형에서 1번 인간관계 모형, 개방체제 모형, 내부가정 모형, 합리목 모형 4가지를 가지고 조직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라. 특히 3번 창업 단계에서는 그러면은 조직은 개방체제 모형에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측면에서 평가한다 등등등. 4번 성장 발전 단계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프레임을 짜줄게 라고 했던 건데, 근데 이번에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요구를 만족시키느냐 하는 것은 경합가치 모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 접근법을 알고 있냐, 결과적으로 둘을 구분할 줄 아냐 돼버린 거니까, 이건 이 내용을 공부하기 이전에 흐름을, 조직의 효과성 측정 기법이 어떻게 전통적인 접근에서 현대적인 접근으로 넘어왔고 그 현대적인 접근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흐름을 알고 있으면 맞추는 문제죠. 그래서 쉬운 문제가 돼버린 거다. 우리 지방직 실기시험은 이 경합가치 모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지를 물어봐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썼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경찰관부 문제는 구분만 하면 답이 나와버리니까 좀 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합가치 모형은 7급 레벨에서는 상세히 묻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수험생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저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했던 과정에 빗대가지고 창업 단계에서부터 구조의 전개 단계까지 나누어서 단계별로 모형이 적용되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아직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은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면 될 거다. 넘어가서 5번으로 가봅시다. 피터스 모형은 역시 올 초에 치러진 해양경찰관부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정리한 학생은 다 맞추는 문제가 돼야 되는 거다. 그때 피터스는 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대안적 모형, 전통적 관료제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죠? 전통적 정부가 베버의 관료제에 입각한 정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통적 정부 행정국가가 정부 실패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가 실패하게 되자 그 실패 원인을 찾아보고 4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암기가 힘들면 일단 머리글자를 따서 시신, 참탈, 독점, 연계네 이렇게 암기를 하고 먼저 축을 잡습니다. 전통적인 정부가 왜 실패했는지 봤더니 첫 번째, 공공 서비스를 관료제에 의한 독점 공급 때문에 실패했더라. 그럼 독점 문제를 해소하면 실패한 정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독점 문제를 해소한 대안을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적 정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영속화되는 게 문제더라. 낭비를 가져오더라. 그럼 영속성 문제를 해결한 대안인 신축적 정부는 실패한 정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전통적 정부의 계층제 구조가 상명하복식 관계로 인해서 구성원의 참여를 제약하더라. 그 계층제 문제를 타파한 대안인 참여적 정부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베베 관료제는 법규에 의한 지배, 지나친 규칙과 절차에 의한 통제가 관료의 창의성을 제약하더라. 지나친 내부 규제가 문제가 되었다면 내부 규제를 해소한 탈내부 규제, 저통제 정부가 실패한 정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축을 잡고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 정부는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보이지 않는 선인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선인 가격에 의한 갈등 조정 등이 내용이 나올 거고, 신축적 정부는 그럼 신축적, 영속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임시적 관리, 임시고용제 같은 게 나오게 되겠죠. 가상조직. 계층제가 문제에서 나온 참여정부는 그러면 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한 납작한 평면조직, 팀제, TQM. 내부규제는 관료에 대한 내부규제를 줄여서 탈내부규제. 그럼 대안은 기업가적 정부, 관료의 창의성, 관료 활동에 대한 보장 되겠죠. 그럼 이 계층제에서는 참여식 정부는 계층제가 문제여서 상명하복식 관계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하 직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조직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데, 문제는 부하 직원의 참여가 아니라 고위 관료의 참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다. 고위 관료와 시민의 책임 있는 참여가 아니라 일선 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담당자들의, 부하 직원들의 참여, 분권화를 강조하는 거니까 이번에 옳지가 않습니다. 1번, 3번, 4번은 칠판에 판사한 내용을 가지고 뒤에 서머리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보자. 6번은 행정이론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데 자주 물어보는 패턴인데 시험이 어렵지 않죠. 1번 행태주의라는 순간 논리실증주의, 그 논리실증주의가 자연과학에서의 엄밀한 과학적 연구 방법, 그걸 사회현상에 그대로 도입한다. 1번 맞는 지문. 2번 생태론과 체제론이 개방체제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환경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가장 먼저 등장한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우리가 이걸 고전적 조직이론 부르게 되고, 호선 실험 이후의 인간관계론, 행정행태론, 이걸 신고전 조직이론, 여기까지는 폐쇄처제 관점, 그리고 생태론, 체제론부터
개방시적 관점으로 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번은 과학주가리론이 환경을 고려한다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죠. 그죠? 생태론은 환경 요인을 고려하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과학주가리론과 차별화되는 거죠. 3번 인간관계론 역시 방금 뭐라 그랬죠? 신고전 조직이론도 폐쇄시의 관점. 4번 신행정학은 미누브르 회의를 통해서 소용돌이 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발하게 된다. 그래서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이 주도했던 미누브르 회의가 신행정론의 출발점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되겠습니다. 7번 지금까지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선택이론입니다. 공공선택 이론은 3년 연속 시험 나온 겁니다. 그래서 16년 경감부, 17년 경감부, 이번 18년 경감부. 그래서 3년 연속 나온 내용이니까 뭐 틀린 학생이 없겠지만 공공선택 이론은 공공 분야의 의사결정을 선택 이론으로 접근한다. 공공 분야가 뭔데? 정치, 행정 등의 시장이 아닌 분야, 비시장 분야를 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합리적 선택이론, 뭐죠? 경제학으로 접근한다. 경제학은 본디 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학문인데 이걸 시장이 아닌 분야의 의사결정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아닌 분야인 정치, 행정 분야의 의사결정을 시장인 것처럼 전제를 해야지. 그래서 시장이 아닌 분야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인 것처럼 전제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정부를 공공서비스라는 재화에 공급자 또는 생산자, 주권자인 시민을 공공서비스라는 재화의 소비자 또는 구매자, 그래서 공급자, 구매자 모형으로 접근하게 되고 시장에 있는 이 시민, 개인은 개인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적 인간인데 경제학은 뭐라고 하죠? 시장에 있는 개인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개인의 행동을 분석해서 전체 효용을 판단하는 걸, 연구 대상을 개별 주체로 가져가는 걸 방법론적 개인주의. 분석 대상이 개별 주체 개인이니까 좁은 범위, 미시적 접근. 그리고 경제학적 연구는 가설을 세운 다음에 연역적 방식으로 가설을 증명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적 접근 방법. 이걸 그대로 전제로 알고 들어간다. 이게 기역번 이야기가 되겠네요. 기역번. 경제학적인 방법을 응용해서 정치 행정 현상을 설명하게 되죠.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 경찰간부 시험에 이게 정답이 됐던 지문입니다. 공공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에서 기역번을 틀리게 구성해서 지난해 답이 됐던 지문이죠. 그래서 지난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본 사람은 기역번 충분히 맞추는 거고, 니은번은 문장 자체는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뭐지? 공공선택 이론과 관련이 없다 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니은 공공선택 이론자가 전통적 정부를 비판한 내용이다. 비판. 뭐라 그랬죠? 우드로 윌슨이 행정학을 탄생시키고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에 의해 움직이는 전통적 정부를 윌슨 베버 패러다임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걸 전통적 정부. 우드로 윌슨이 정치행정 이원론을 제시하면서 행정의 역할은 정책 결정이 아니라 정책 집행에 있다. 그 정책 집행을 가장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 이 윌슨 베버 패러다임은 결국 정부 관료제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독점 공급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뭐가 문제됩니까? 시민사회 요구는 다양해져 가는데 공공서비스의 독점 공급자인 정부는
서비스의 획일성의 문제. 경쟁자가 없는 독점 공급 상황에서 뭐가 발생한다? 내부 관리상의 비효율성, 우리 X 비효율성이라고 3번 문제에서 풀어봤던 비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관료가 공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봤는데 관료가 정작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더라.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통적 정부에 의한 공공 서비스 공급은 시민 요구에, 고객 요구에 대한 대응성 확보가 쉽다 어렵다? 대응성이 낮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런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 빈센트 오스트롬은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됩니까? 시장 원리에 따른 공공 서비스 공급을 주장하게 되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에 의한 서비스 공급, 이를 위해서 경쟁 원리 도입, 경쟁 원리 도입을 위해서 분권화, 관할권의 중첩, 공공 서비스 공급 관할권이 중첩 겹치게 되면 중첩된 범위 내에서 공공 서비스 공급체가 다양해진다. 다원 공급체. 다양한 서비스 주체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다. 소비자들의 선호가 표출되게 되면 소비자들의 그 선호의 방향과 어느 쪽을 원하는지, 선호의 크기, 강도에 따라서 당신이 공공 서비스 이용하니까 비용 부담해라. 수익자 부담 원칙.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민간책 방식에서 배우는 바우처 같은 방식들이 나오게 된다. 오스트롬은 이렇게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공공 서비스 공급이 시민 요구에 대한, 고객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아이디어야말로 훨씬 더 민주적인 공공 서비스 공급이다. 민주 행정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 오스트롬이 공공선택론자인데 문제가 지금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니은번 지문은 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공선택론자인 오스트롬이 문제다라고 비판했던 전통적 정부의 특징이다. 즉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공공선택론자가 주장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공공선택론자들이 답해야 된다고 보는 이전의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을 니은번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번은 공공선택 이론의 주장이 아니라 공공선택 이론이 비판했던 전통적 정부 운영을 말하고 있다. 디귿번, 니스카넨의 예상극대화 모형은 고위관료는 총편이니까 총비용이죠. 시간 관계상 그래프를 그려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시험 문제 풀 때 그래프가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기술적으로 정한관총, 이렇게 한국사 시간에 새로운 무덤 하나 발굴됐다 생각하고 이렇게 암기하고 끝내버리라 그랬지. 그치? 뭐라 그랬지? 정치는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려고 한다면 고위 관료는 총 비용과 총 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공공 서비스 생산하려고 한다. 설명은 뒤에 이론 시간에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얘기를 했었고, 지금 시험 문제는 고위 관료를 말했으니까 총 비용과 총 편익이 일치해야 되죠. 그런데 한계 비용 한계 편익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LO의 불가능성 정리해서 집합적, 집단적 설정 방법으로서 5가지 요건,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는 것은 민주성의 원리, 비독자성의 원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번, 디귿번, 정답이 2번 되겠고 8번 넘어가 봅니다. 자, 8번의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는 2016년 경찰간부 문제에서 같은 주제 그대로 시험 나왔죠. 그때는 제가 서머리에 넣어놓은 그 표를 가지고 문제를 물어봤었죠. 그래서 표를 따가지고 표 그대로 넣고 블링크 쳐서 문제를 물어보게 됐는데 이번에는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고 있는 문장들도 사실은 어디선가 다 본 거야.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1번,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는 모두 정부의 역할을 스티어로 봅니다. 그때 둘 다 스티링, 방향 잡기 누가 한다? 정부가 한다라고 강조하게 되죠. 1번 지문은 문장 그대로 2015년 국회 8급 문제에서 정답이 됐던 지문입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에서.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역시 7급 레벨의 문제들을 다 풀어본 학생들은 당연히 뭐 어려움이 없는 지문입니다. 나머지 더 쉽죠. 2번,
신공공관리원 유급원수 왜 나오는 겁니까? 복지국가의 지정위기, 정부 실패 상황 속에서. 그래서 둘 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게 되고, 3번 신공공관리로는 부문 간 경쟁, 유급원수가 네트워크의 파트너십, 부문 간 협력. 그래서 3번 지문은 2013년 지방지 구급을 비롯해서 기출문제 구급 레벨에서 한 3번 정도 나왔던 지문 됩니다. 그래서 다음 본 내용들이다. 4번 정답이 됩니다. 9번으로 넘어갑시다. 9번 문제 신공공서비스론. 행정이론 발달 과정 중에서 가장 최신의 이론에 해당하게 되니까 역시 3년 내리 시험 나왔습니다. 2016년, 17년, 이번 18년까지 경관부 시험 3년 내리 나왔으니까 지난해, 지지난해 기출 문제는 기본으로 풀어봤을 거고 수업 다 들었을 거고 그러면은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다, 그치? 신공공 서비스로는 덴하르트 부버가 제시한 신공공 서비스론의 7가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물어보던 게 이전의 기출문제라면 최근은 점점 더 어려워져서 7급 레벨이 아니라 9급 레벨까지도 신공공 관리론과 신공공 서비스론과 전통적 정부를 섞어놓고 서로 비교하는 문제 나오게 되는데, 물론 그때 전통적 정부는 여기 있는 윌슨 베버 방식의 패러다임, 그때 신공공 서비스론의 7가지 내용을 이해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내용으로 가야죠. 이해도 안 돼 있는데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때 여러분한테 7가지 내용이 말하는 아이디어를 그냥 하나 보면 잘 암기가 안 되니까 도식화해보자. 도해화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신공공 서비스론은 주권자인 시민이 공동체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해서 우리 사회의 공익은 관료가 일방적으로 경하는 게 아니라 시민 참여를 통해서 공익은 시민들의 담론, 이야기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직접 도출하겠다. 그러면 공무원은 뭐 하는데요? 주권자인 시민이 공익을 직접 도출하면 관료는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사회에서 공익을 도출할 수 있게 봉사하는 게 관료의 역할이다라는 게 이제 기본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쁜데 참여를 하려면은 공동체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의식의 확보가 필요하고, 그 시민의식만으로는 광장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드는 그런 실질적인 행동을 확보하기 어렵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시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사고, 이를 통해서 참여라고 하는 민주적 행동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공익은 시민들의 담론 과정을 통해 직접 도출되게 되고 관료는 이 과정에서 봉사해라. 그렇다면 이전의 신공공 관리로는 정부 역할을 스티어링, 방향 잡기로 인식했다면 신공공 서비스로는 틀렸다. 스티어링이 아니라 이제 정부 역할은 서비스, 봉사에 있다. 그래서 숫자가 1, 2 다음에 3이 나왔어요. 그죠? 3, 4, 5, 6. 생산성만을 강조했던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주권자인 시민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 존중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시장에 의한 책임 확보를 강조했던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신공공서비스로는 책임 확보의 다원성, 관료는 시민사회 이익도 보장해야 되고 공익도 지켜야 되며 정치인의 요구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등 책임 확보의 다원성, 다면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7가지입니다. 즉 신공공 서비스론의 7가지 내용을 단순히 한 줄로 적어놓고 암기가 안 되는 거야. 기억이 안 되니 문장을 따서 하고 싶은 메시지를 도출한 다음에 그 문장에서 지금 제가 적어놓은 1, 2, 3, 4, 5, 6, 7번이 실대 내용이라고 속게 되는 거다. 도야하면 훨씬 암기하기 쉽겠죠.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 자, 9번에 기획번.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참여를 강조하는 이론들. 민주주의,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 이론 다 참여를 강조하는 이론들. 이게 뭘 말하고 있죠? 여기 기획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네. 니은번. 공익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다. 공익은 담론 가정의 결과다. 니은번 여기 들어가 있네. 콤마 후단. 관료의 책임 확보는 법, 공동체, 정치규범 등등등 다면적 책임 확보. 여기 또 니은번의 후단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리을번
책임 없고 방법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에게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전통적 정부입니다. 여기 공공선택이론에서 적었었던 이 윌슨 베버 패러다임이 전통적 정부고, 여기는 정치행정 이원론 관점이니까 정치가들이 정책을 결정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관료는 그 정치인들이 정한 법률을 잘 집행하면서 정치인들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주권자인 시민은 자신을 대표할 정치인을 선거를 통해 통제하게 되고,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하면 관료는 그 정치인들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면서 정치인들로부터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전통적 정부의 관점이 되겠다. 그치? 리얼번은 옳지 않습니다. 디귿번, 공공서비스 이상을 인간에게 높은 가치와 춤을 부여한다라고 해서 조직은 인간을 존경하는 가운데 그 말은 인간 존중의 가치를 강조하는 게 디귿번 내용 되겠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번은 옳은 내용이 되겠죠. 그럼 리얼번 틀렸고, 미음번, 공무원의 방어 대상을 시민보다 고객이 두는 것은 뭐죠? 고객은 정부를 공공서비스 공급자, 시민을 구매자로 보는 신공공관리론. 여기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관료의 방어 대상은 주권자인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돈 내고 물건 사는 이 구매자로 인식했던 공공선택이론이 그대로 뭘로 이어지게 된다? 신공공관리론의 배경이 된다. 신공공관리론은 시민을 돈 내고 물건 사는 손님, 구매자, 고객으로 인식을 했다면 돈 내고 물건 사는 손님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신공공서비스론. 그래서 미음번 옳지 않겠고, 콤마 앞부분, 콤마 뒷부분도 옳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우리가 뉴 거버넌스와 신공공서비스론을 비교하는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왜? 신공공서비스론 안에 뉴 거버넌스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 큰 차이는 정부 역할. 왜? 기본적으로 뉴 거버넌스는 정부 실패 이후에 정부 역할을 스티어링, 방향잡기로 본다. 그치? 전통적인 정부, 복지국가가 이만큼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 실패가 벌어졌다. 이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신행정국가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먼저 신공공관리론. 정부가 이 많은 역할을 다 수행하려다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반틈 쪼개어서 스티어링, 정부의 정책 기능은 여전히 정부가 하지만 로잉, 집행 기능은 시장 원리를 활용하자라는 아이디어였고, 뉴 거버넌스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래, 정부가 다 할 수 없지. 그런데 정부가 그러면 스티어링 기능을 수행하되 로잉, 집행 기능을 시장에만 의존했을 때 시장은 뭐야? 또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불완전한 시장에, 불완전한 정부에 주권자인 시민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둘 다 정부 기능은 뭐가 되는 겁니까? 스티어링. 정부 기능은 방향 잡기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NPM이나 뉴 거버넌스를 정부 역할을 서비스로 보는 신공공서비스론에 빗대게 되면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뉴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정부 역할은 스티어링으로 본다. 그래서 서비스로 보는 건 아니다. 결과적으로 미음번은 콤마 앞에 전단부, 콤마 뒤에 후단부가 둘 다 틀린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틀린 게 아니라 앞, 뒤가 둘 다 틀렸다 되겠습니다. 10번으로 가봅시다. 두 시간 한정된 시간을 우리 진행하기로 했는데 벌써 1시간 다 돼가는데 절반 왔네. 큰일입니다. 10번. 정책학의 등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했는데 10번 문제가 제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지엽적인 문제고 제가 봤을 때 틀렸다면은 이 10번 문제 하나 정도 틀리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획번 해럴드 라스웰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빵빵빵 터지는 걸 보면서 잘못된 정책 결정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할 수 있다. 그러니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 연구하자라고 정책 지향 논문을 발표하는데, 하지만 디귿번 행태주의는 논리 실증에 따라서 계량적, 과학적, 객관적 연구를 강조하게 되고, 핵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전쟁이 길어지더라도 핵무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로서 계량적 검증이 어려우니까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죠. 그래서 행태주의 연구 때문에 이런 정책 연구가 뒤로 밀려났다가 언제
소용돌이 치는 사회 문제, 오늘 나왔던 신행정학 시기에 다시 강조되게 된다. 그래서 그 흐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니은번 그때 라스웰이 제시했던 그 연구 경향에 대한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니은번 지문이 맞는 지문인데 굉장히 지엽적입니다. 2005년도에 경기도 9급 시험 문제에서 이 라스웰의 주장과 신행정학 시기에 재강조되게 됐을 때 에지켈 드로우가 제시했던 그 경향의 차이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을 시험에 다루지 않던 내용이죠. 최근에 또 교과서 좀 빠지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니은번을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긴 하지만 몇 개 묻는 문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굉장히 제일 지엽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다. 대신 이제 1번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후경태주의는 과학적 방법을 지향하고라고 했는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만을 추구한 게 문제지만 과학적 연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거야. 그죠? 그래서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 분리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만을 하자고 한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객관적 연구에다가 가치지향적 연구를 함께 해야 됨을 추구하는 거지, 후경태주의자들이 이전에 행태주의 연구를 다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다. 그죠? 그래서 지향하고란 말을 옳지 않겠다. 그래서 1번 빼고 정답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11번으로 합니다.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2016년 경찰간부 문제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 7급 문제에서 역시 올해 다뤄준 문제죠. 기억번 정책 설정 설명할 게 없고, 니은번 동원형과 내부 접근형을 구분하는 게 이 출제 테마에서 가장 많이 정답이 되는 빈도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정책의제 설정 이론 모형에서 가장 많이 답이 되는 게 정부 PR을 거치는 동원형을 정부 PR을 거치지 않는 내부 접근형이랑 서로 얽매이는 거야. 그러면 내부 접근형 뭐지? 정부 PR이 아예 없는 거죠. 그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그래서 동원형이 아니라 니은번은 내부 접근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 디귿번 올림픽 월드컵 이슈가 뭐지? 동원형이죠. G20 세계정상회의. 국민들이 먼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정책을 이미 마음먹은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정책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거꾸로 정부 PR을 통해서 공중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니은번은 내부 접근형, 디귿번이 동원형. 나머지 다 맞습니다. 민번, 사이먼까지 다 맞는 이야기죠. 사이먼은 인간 두뇌의 제한적 합리성. 그래서 정책 결정자가 두뇌 능력의 한계 때문에 어떤 문제는 사회 문제를 인식해서 정책 의지가 되고 어떤 건 인식하지 못해서 정책 의지가 안 된다. 근데 뭘 인식하고 뭘 인식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못한다. 설명의 한계가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 릴, 민번 세 가지가 됩니다. 12번 무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명확하게 3번인데 사실은 실제 좀 오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3번 보면 무의사결정은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이 원하는 걸 실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반할 수 있는 주제를 억압하는 거죠. 은폐하고 정책 과정에서 다루지 못하게 질식시켜버린다. 그 질식시켜버리는 방법, 의도적으로 억압하고 은폐하는 방법이 첫 번째 폭력 테러행위, 두 번째 권력을 통한 권리의 박탈 또는 매수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의사결정식의 변경 또는 지배적 가치를 통한 편견의 동원. 3번 폭력 테러행위를 사용한다. 콤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틀렸죠. 근데 이 폭력 테러행위를 사용한다는 것은 2014년 국가직 7급 시험에서 이렇게 똑같이 적어가지고 옳지 않은 걸로 정답이 됐었죠. 역시 최근 한 3, 4년 내 기출문제 풀어봤으면 틀린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보면은 다원주의를 비판하고 등장한 신 엘리트 이론 맞습니다. 맞는데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 실증 연구를 비판하고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표현했다. 고전적이라는 글자 때문에 조금 이제 오류 여지가 있습니다. 고전적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명백히 맞는 건데 이번 지문이 조금 오류 여지가 있다. 근데 정답이 이제 명확하게 3번이 답이 되니까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겠죠. 근데 조금 이제 논란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자, 13번으로 가봅시다. 비용 편익 분석. 역시 2016년도 경찰간부 시험에 나왔던 주제인 거고, 1번 공공사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으로 인한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화폐 단위로 비교해서 사업 대안의 경제적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2번 그 과정에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이 필요하고, 할인율은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가 되면서 할인 가치가 깎여 나가는 비율이니까 할인율이 높으면은 가치가 깎이는 비율이 높으니까 깎이고 남아있는 잔존 가치는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할인율이 낮다는 건 깎이는 비율이 낮는 거니까 깎이고 남아있는 잔존 가치 크기는 높아지게 되겠죠. 현재 가치는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비용 편익비가 1보다 큰 사업은 손해보는 게 아니네,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것이니까 경쟁 상승이 있겠다.
3번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형평성, 대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을 뭐라고 비교합니까? 비판합니까?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더 큰 편익이 발생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정책 대안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형평성, 민주성, 고객에 대한 대응성 이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되겠죠. 그래서 콤마 뒷부분에 형평성, 대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되겠습니다. 그때 비용은 기회비용 관점에서 매몰 비용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이 쉽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험 문제에서 2번을 굉장히 답이 되게 많이 물어보죠. 올해 서울시 7급 시험에서도 이 2번 지문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틀린 지문으로 구성해서 물어봤던 거고 2017년 서울시 7급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3번 지문이 답이 되게 물어본 게 되니까 조금 더 평이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지문은 2016년 지방직 9급 문제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시험에서 많이 다뤄주는 중요한 주제들만 문제를 내고 있다. 다만 이제 지엽식 문제 하나 지나갔지만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이제 문장 구성을 좀 복수형 문장을 통해서 어렵게 문제 내고 있는 게 지문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필요를 주긴 하지만 문제 자체는 사실 뭐 버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기출문제 지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읽어보면서도 다 기억하는 게 근래 문제들이거든. 최근 3, 4년 내에 지문들이 많이 반복 출제되고 있으니까 13번 문제도 결국 정답이 되는 부분은 16년 지방직 9급 또 이번에 옳은 지문 구성해놨지만 올해 서울시 7급 문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테마 자체가 16년 경관부 문제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뭐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었던 문제로 봅니다. 또 점수가 잘 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뭐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잘 받았어야 되는 문제인데 또 가봅시다. 14번. 14번은 공유된 목표가 없다라는 말 그리고 일부 구성만이 참가한다는 말 이걸 통해서 1번 쓰레기통 모형을 찾았어야 된다. 쓰레기통 모형은 언제 나오는 모형이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의사결정을 위한 상황 자체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다. 그게 어떤 상황인데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의사결정할지 선호체계가 정해진 게 없다. 시장에서 의사결정처럼 명백하게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할지 아니면 시민 요구에 반응하는 민주성, 대응성을 추구할지 정책으로 하는 형평성을 추구할지 선호체계가 정해진 게 없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 수단, 기술이죠. 어떤 문제 해결 수단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그 수단 또한 불명확한 상태 즉 어떤 문제 해결 수단을 동원할지도 정해진 바가 없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자 또한 일시적,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겠네. 여기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자, 그리고 이들을 이어줄 의사결정 기회, 이 정책 결정을 위한 4가지 요소가 각각 독립적인 흐름을 형성하다가 정권 교체라든지 지진, 자연재해 같은 우연한 기회에 결합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짐을 설명한다. 우연히 책상 밑에 쓰레기통을 봤는데 쓰레기통이 다 찼네, 비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한 계기에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은 우연한 기회에 의한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데 지금 문제가 14번에서 공유된 목표가 없는 상황 즉 어떤 정책 결정을 할지 불확정 선호 그리고 일부 구성원만이 참가한다. 일시적 참여자 이 2가지 사항을 제시해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임을 문장에서 적어주고 쓰레기통 모형을 찾아라 라고 묻고 있는 거니까 1번입니다. 15번 앨리스 모형으로 가봅시다. 앨리스 모형은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하버드대 교수는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하는 미국의 외교 분쟁 과정에서 실제 벌어졌던 의사결정 과정을 돌아와서 하버드대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에 서로 다른 3가지 모형이 적용되고 있더라. 모형 1번은 뭡니까? 합리적 행위자 모형. 합리 모형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연방정부 공직을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조직 자체를 유기체로 인식한다. 사람이 아닌 걸 마치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인식해서
한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듯이 사람의 dun에 해당하는 조직의 최후관리자는 오로지 조직의 이익만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의사결정 방식은 조직 내 어느 계층에 있는 행위자가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조직 전체 이익만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조직 전 계층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모형 2번 조직과정 모형은 회사 모형을 그대로 가졌죠. 쿠바 미사일 위기, 핵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느 한 부서에게 전담시키기 어려우니 부내에서 나누어 맡겼다. 국방부는, 군은, CIA는, 법무부는 하는 순간 각 하위 조직들은 조직 전체 이익만 고려할 게 아니라 각자 개별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더라. 뭐죠? 국한된 지역마다 합리적 의사결정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국지적 합리성. 그래서 조직을 반독립적인 또는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조직 자체가 내리는 의사결정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하위 조직들이, 군부는, CIA는, 국방부는 각각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있으니까 조직의 하위 계층에서 벌어진 의사결정을 설명하게 된다. 모형 3번 관료정치 모형은 뭘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조직의 최상층부에 위치한 개인들, 대통령은, CIA 국장은, 국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연방정부 조직의 이익, 자신이 이끄는 하위 조직의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개인 자신의 이익까지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더라. 그래서 조직 최상층부에 위치하고 있는 독립적인 개인의 연합체로 이해하고 이 꼭대기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비금지 영역이 적용 대상을 말한다. 그래서 함리 모형은 조직의 전체 계층의 의사결정을 설명할 수 있고, 모형 2번 조직과정 모형은 조직의 하위 계층에서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모형 3번 관리정치 모형은 조직의 최상층부에서 벌어진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4번 지문은 반대네. 4번 지문은 지금 조직과정 모형의 상층부를, 관리정치 모형의 하위 계층을 대입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연결됐죠.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1번 설명이 됐고 2번, 3번 다 설명이 됐죠. 그래서 4번 지문은 2015년 국가직 9급에 똑같은 문장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답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에서 앨리슨 모형 단독으로 출제되어서 정답했던 지문 그대로 똑같이 나온 거야. 여기 역시 정상적으로 수업 듣고 포인트 중요한 부분들 지적받고 기출 문제 풀어보겠으면 당연히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번까지 올 때 10번 정책학의 발달 과정 하나 빼고는 다 맞췄어야 되는 문제. 16번 가봅시다. 하향적 지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 문제가 있었다. 이 사회 문제를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하게 되면 정부 정책을 통해 다루기로 하는 정책의제가 되는데,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과정을 공부한 다음 그 정책의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최적의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책 결정을 하게 되죠. 그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방금 쓰레기통 모형도 있고 앨리스 모형도 있고, 정책 결정은 주로 누가 합니까?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자는 대통령이나 여의도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은 정책을 결정해서 정책 집행 현장으로 내려보내주게 될 건데,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이 정책 결정을 통해 법률을 제정해서 이 법률을 서울시에서 제주도까지 모든 지역에서 집행하라라고 하는 순간 현장으로 내려보내게 되면 정책 집행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자에 비해서 지위가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정책 집행 담당자에게 내려보내면 현장에 있는 집행 담당자는 아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닥치는 대로 결정자가 시키는 대로 집행해라. 집행 담당자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정책 결정자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내려보내주면 집행 담당자는 결정자가 의도한 대로 집행하기만 하면 최초의 출발점이었던 사회 문제는 그냥 해결된다라고 보는 관점을 하향적 접근, 정책 결정자의 의도를 집행 현장에서 그대로 구현하기만 하면 사회 문제는 해결된다 보는 거죠. 그런데
집행 담당자가 정책을 집행하려고 했더니 집행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정책으로 인한 희생당하는 집단, 비용 부담자가 있고 정책으로 인한 편익 수혜자가 있다. 그 비용 부담자, 편익 수혜자가 자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서 전략적 행동을 하더라. 비용 부담자는 정책 집행하면 희생당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막아보자. 편익 수혜자는 더 크게 이익이 발생한 쪽으로 집행을 해달라 요구하게 되면 현장에서 이들이 맺는 이 관계, 이 현장에서 일선 네트워크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정책 결정자가 아무리 좋은 정책 내용을 만들어줘도 개별 현장에서 비용 부담자들의 저항이 발생하게 되고 집행 담당자가 거기 넘어가게 되면 결정자가 의도한 결과가 안 나오더라. 그럼 현장에서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수정해서 올려보내니까 이걸 우리가 상향적 접근. 위로 올려보내는 상향적 접근은 결정자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별 집행 현장에서 벌어지는 개별 현장의 상황을 봐줘야 된다. 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하향적 접근은 결정자가 의도한 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니까 집행 담당자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다. 읍참 마숙 같은 걸 그랬죠. 제갈공명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마숙의 목을 베어버린 게 하향적 관점. 사향적은 현장에 나가 있는 집행 담당자의 문제 그 능력을 오히려 강조하게 된다. 그럼 1번 하향적 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4번에 보시면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하면 지금 집행 담당자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집행을 열심히 한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코마까지 맞습니다. 맞는데 코마 뒷부분부터 틀린 겁니다. 집행 현장을 연구하면서 공식 목표 외에도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분석한다는 건데 하향적은 결정자가 도입한 그 공식 목표 그것만 인정하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지는 걸 분석하는 것은 현장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상향적인 특징이 된다. 그래서 콤마 뒤에 하단부 내용은 상향적인 특징이 되게 되니까 틀렸습니다. 대신 3번에 있는 단기주의 모형은 뭐죠? 하향적은 이렇게 결정 단계에서는 결정자가 결정만 하면 집행 단계에 있는 집행자는 집행만 하라라고 구분하기 때문에 이걸 결정 단계와 집행 단계를 구분해서 보고 있다라고 해서 하향적 접근을 단계를 구분해서 보니까 단계주의 모형이라고 말한다. 그거 말고는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넘어가서 17번 정책 실험 평가에서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이 있는데 정책 도입으로 인한 효과 발생, 그 정책과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부를 밝히고 싶을 때 실험에 의한 평가를 하게 된다. 실험에 의한 평가에서 정말 정책이라는 독립변수 때문에 정말로 그 진정한 효과가 발생했는지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실험 설계를 할 때 실험 집단과 다이어트 약을 먹였더니 체중이 감소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다이어트 약을 먹이는 실험 집단과 다이어트 약을 먹이지 않은 비교 대상 집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해서 1000명의 다이어트 약을 먹는 집단, 비교 대상인 1000명의 통제 집단, 약을 먹는 것 외에 체중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사량, 수면량, 운동량 등을 동질성을 갖추게 되면은 두 집단 간의 차이라고는 다이어트 약의 투약 여부밖에 없는데 두 집단 간의 체중 변화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그 차이는 오로지 약 때문에, 즉 정책과 효과 인과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네. 이걸 우리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진실험 설계. 하지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했는데 두 집단 사이에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진행하게 되면, 확보하면 진실험, 확보하지 못하면 준실험. 그래서 집단을 구성했는데 집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인과관계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지겠네. 그런데 그나마의 통제 집단이 아예 없어서 실험 집단에 대한 실험 처리만을 가지고 정책 효과를 판단하게 되면 비실험이라고 말하게 되죠. 비실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험 집단만 있는 거니까 실험 집단에게 약을 투약하기 전 상태 체중 측정, 후 상태 측정에서 전후 관계를 비교할 뿐인 거다. 이음번에 있겠네. 가보시면 기획번 진실험은 동질성을 확보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두 집단의 차이가 있다면 오로지 실험 처리 때문에 라고 말하게 되니까 내적 사상성, 정책 도입으로 인한 인과관계 집중이 가장 유리합니다.
대신 두 집단의 동질성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 실행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준실험은 동질성에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까 집단 간 차이를 인정하고 진행하니까 실험이 진행하기 쉽다. 그래서 실행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억법 맞습니다. B번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는 여기 있는 거죠. 단일 집단에 대해서 사전값 확인한 다음에 실험 처리하고 사후값 확인해서 둘 비교가 끝나버리는 건 비실험 되겠습니다. D번 준실험에서는 외적 사상도, 즉 일반화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 크림 효과 얘기했는데 외적 사항도란 이 실험 안에서 발견된 결과가 실험 외적 사항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느냐. 그때 크림 효과는 뭐였지? 휘핑크림처럼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싹 끌고 가버리는 거다. 그치? 그래서 달콤하게 또는 고소한 맥주 거품, 고소한 것만 싹 걷어 가버리는 사항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일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즉 달라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의도에 맞게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겠죠. 준실험에서 크림 효과로 인한 외적 상도 제요인이 개입하게 된다. 대신 1번 호순 효과는 방지하게 되죠. 호순 효과는 뭡니까? 호순 공장의 실험처럼 실험 처리의 대상들이 자신이 실험 대상임을 눈치채버리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해버리는 거지. 언제? 여기서. 진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을 먹이는 집단과 약을 먹이지 않는 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 식사 시간도 똑같이 수면 시간도 똑같이 가져가다 보면 실험 대상이 자신들이 관찰 대상임을 알아버린다. 그래서 관찰 대상임을 알고 평소 다른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은 관찰 대상이 있지 않은 이 실험 외에 있는 다른 사항에 일반화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게 호순 효과. 그래서 준실험은 1번 진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순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주어를 진실험은으로 바꾸면 맞겠죠. 진실험은 마치 자연과학 실험처럼 대상자를 격리시켜 실험하기 때문에 호순 효과를 강화시킨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준실험. 그런데 준실험은 대신에 D급번 크리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되겠죠. 18번 문제는 나카무라 스모르드인데 여기서 하향적 접근은 이렇게 정책 결정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고 상향적은 집행 현장에 있는 집행 담당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정책 결정자랑 집행 현장에 있는 집행 담당자랑 누구 역할이 중요한 거고 각자 어디까지 역할을 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밝혀보고 싶어서 나카무라 스모르드는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름 틀리게 적어서 답이 된 문제 안 나온다 그랬죠. 둘의 역할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고지협재관 이렇게 머리끝 잘라서 암기해라 그랬고 고지협재관이라고 암기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된다? 힘이 1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협상형을 중심 잡으면 위쪽은 정책 결정자 역할이 강한 거고 아래쪽은 집행자 힘이 강해진다. 그러면 집행자 힘이 가장 강한 관리적 교과 모형 물어봤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고지협재관, 관이 관리적 교과 모형. 그럼 거기서 집행자 힘이 가장 강하니까 뭐라 하게 된다? 집행자가 사실상 정책 목표를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끔 정책 결정자를 설득할 뿐이다. 결정자는 뭐하지? 설득당한 뿐 되는 거죠. 3번 정답이죠. 3번 정답인데 간혹 이제 혼란스러웠던 학생들은 3번에 서술어 보면 협상한다는 말 때문에 협상형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협상형, 여기 있는 가운데 협상형은 뭐 하는 거지?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결정자 자신이 세운 목표를 어떻게 집행할지 목표와 집행 수단에 대해서 집행자와 협상을 하게 되는 거니까 협상형에서는 목표 자체를 결정자가 정한 다음에 협상하러 가는 거고 지금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3번에서 집행자가 목표를 정한 다음에 집행자 자신이 세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행자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집행자가 세운 목표를 결정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득한다를 협상한다라고 애매하게 헷갈리게끔 붙여놓은 것 뿐인 거야. 그래서 협상이란 말 보고 협상을 선택할 게 아니라 협상형이냐 관리기관 모형이냐 하는 것은 목표를 누가 정하냐고 협상형은 결정자가 정해놓은 다음에 협상하러 가는 거고 관리기관 모형은 집행자가 목표를 세우는 거죠. 목표를 세운 사람이 다르잖아. 그 차이 가지고 정답을 살 수 있겠다. 19번 넘어갑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시험에서 근래 많이 나오고 있고 경찰 간부 문제에서 한 문제 독자적 출제는 아니지만
16년도에 보기 지문 1번에 들어가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충분히 했었을 주제가 된다. 아담스의 아이디어 뭡니까? 조직 구성원은 조직 내에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면 조직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조직으로부터 받은 처우를 다른 이가 받은 처우와 비교해서 공평성이야 불공평성이야? 불공평성을 인식하게 되면 공평성을 얻는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 처우는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이라고 했죠. 갑은 8시간 일을 하고 10달러의 급여를 받았다. 을은 8시간 일을 하고 10달러의 급여를 받았다. 그럼 갑은 을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이거 뭐야?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네라고 인식하게 되면, 공평성을 인식하게 되면 끝났다. 공평한데 뭘 받고 끝났다. 아무 동기부여 없습니다. 할 때 공평성을 인식하면 동기유발 없습니다. 없는데 병이라는 동료를 봤더니 4시간을 일하고 10달러를 받고 있더라. 그러면 병이 받은 처우를 비교해봤더니 뭐야? 공평하지 못하잖아. 불공평성을 인식하게 되면 공평한 대우 받고 싶어. 공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동기유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발아 4시간 일하고 그럼 나도 4시간만 일할래. 인풋 자체를 줄일 수 있을 거고, 제발아 4시간 10달러? 난 8시간인데 난 20달러 줘. 아웃풋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다. 1번 2번 이야기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이 처우니까 처우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서 인풋을 조정하거나 아웃풋을 조정한다는 거다. 또는 쟤 뭔데 봤더니 병은 사장님 아들이야. 아빠가 사장님이네. 야, 쟤랑 나는 비교하면 안 되겠다. 비교 인물 자체를 쟤랑은 비교하지 말고 을만 비교하자. 비교 인물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4번 지문이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이 옳은 거고, 3번에 보면 목표를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목표는 처우와 관련이 없는 거야. 내가 조직으로부터 받은 처우는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이니까 인풋을 수정하거나 아웃풋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비교 인물 자체를 바꾸거나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 내가 몇 시간이라고 몇 개 만들어내야지, 얼마 받아야지, 그런 목표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인식하는 그 다른 이와의 비교를 통한 공평성을 찾는 거지, 내 목표, 인풋 아웃풋이 아닌 목표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20번 타일관리제 모형인데 5개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물어보니까 지쳤을 수도 있는데 5개 지문이 다 기출 문제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출 문제 풀어보면, 저도 기본 이론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서가 있고 또 기출 문제 풀이를 위해서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기본서도 양이 많고 뭐 기출 문제집 양이 많지만 제가 기출 문제집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이어팅 정학 4.0 단계 가면 문제집이 한 800페이지 되는데, 800페이지 되는 문제를 뭐 다 풀진 않지만 중요 내용을 따라가면서 흐름을 풀어보면 다 거기 걸리는 지문들만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다 풀면 맞추는 문제죠. 기억번. 매트릭스 조직은 행, 열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구하는 가치 차이로 인해서 과합 조정은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까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신속한 결정이 아니라 의사결정이 지연되게 된다. 그래서 이 지문 그대로 옳지 않은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 찾는 2014년 지방직구급의 정답이 됐던 지문입니다. 그대로 나왔던 지문이고, 니은번 네트워크는 업무처리의 신속성, 유연성 확보인데 유리하다는 말은 기출문제 한 3번 나왔었어. 그런데 그 뒤에 응집력 있는 주식 문화를 만드는데 불리하죠. 왜? 네트워크는 개별 주식들의 연합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응집력 있는 주식 문화를 만드는데 이렇게 유리하다라고 적어서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에서 틀렸다 정답이 됐던 게 2014년 국가직 실급 문제인 거야. 다 정답됐던 지문들입니다. 옳지 않은 걸로. 디귿번 개서제 없는 조직 세이어의 비개서제 모형은 위계 질서 계층제가 없다는 거야. 계층제가 없으니까 키워드는 뭐지? 보수도. 다 개서제가 없으면 다 같은 레벨이니까. 그래서 직원, 과장, 국장, 부청장, 구청장 이어지는 위계 질서 계층을 타파하게 되면 모두가 같은 레벨이 되는 거니까 권한의 차이도 없고 보수의 차이도 없다. 보수 차등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과 권한에 따른 보수에 차등하란 말이 틀린 내용이죠. 그런 차등화를 철폐하자라는 게 개수지 없는 주식이 추구하는 아이디어입니다. 2011년 국가직 실급 문제죠. 1번 콜렌베비스키의 견인이론은 X이론 관점에서의 푸시가 아니라 Y이론 관점에서의 풀, 견인을 강조하게 되고 기능의 동질성이라는 것은 전통적 조직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의 동질성이라는 말이 빠져야 되는 거죠. 그죠? 2007년 국가직 실급에서 정답이 됐던 말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음번 정부와 사회에서 사업조직 맞습니다. 공동조직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그 공동조직이라는 게 공동체 공동화가 아니라 핵심 기능을 남기고 조직 내에서 스티어링 핵심 기능을 남겨놓고 나머지 로잉 집행 기능을 외부로 빼버리는 걸 말한다. 빼버리는 건 뭐라고? 집행 기능을 빼야지 계획 규정 통제에 스티어링 기능을 빼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신공공관리론 뉴 거버넌스 할 때 스티어링 기능을 남겨놓고 집행 기능을 시장으로 네트워크로 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스티어링에 해당하는 기획 및 조정 기능을 위탁한다는 말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지? 2008년 국가직 9급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다 한 번씩 기출 문제 나왔던 지문이고 이제 기출 문제 나왔던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문제 질이 낮은 건 아닙니다. 다 각 테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인 거고 그래서 출제자는 애를 많이 쓴 거죠. 출제자가 이 문제를 물어보면서 최대한 좀 많이 묻고 싶고 또 좀 어렵게 묻고 싶어서 여러 9급, 7급에 나왔던 지문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문제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수고했고 잘 만들었고 존경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그런 문제 너무 많아서 문제 푸는 학생들이 너무 지치게 만들었다. 좀 문제 푸는 학생의 입장도 좀 생각하고 냈었어야 되는 건데 사실 문제 전체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몇 개 더 나올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20문제 봅시다.